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통합과학 마지막 강의네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여 302페이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에너지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고,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들이고요. 자,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들이 쭉 나와 있네요. 일단 6가지 나와 있어요. 석유, 이건 뭐겠어요? 화력 발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조력. 석탄도 기본적으로는 화력 발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말고 태양열 발전도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핵에너지, 그리고 풍력.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뭐 수력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일단 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지열 발전이라는 것도 있었죠. 네,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고갈될 염려가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골라봐라. 여기서 고갈될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무한정이라고 하는 거가 영원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떨어질 수 있는 것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떨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골라봐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석유, 석탄이겠죠. 네, 석유, 석탄은 매장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핵에너지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핵에너지도 그 다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를 찾으려면 석유, 석탄 다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 핵에너지입니다.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료를 이용하기 때문이겠죠. 이 우라늄의 매장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물론 다른 재료를 찾을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걸 따졌을 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조력, 풍력, 태양광, 조력, 달 사라지기 전까지 있을 것 같고요. 풍력하고 태양광, 태양이 사라지기 전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엄청 긴 시간이죠. 석탄, 석유, 그 다음에 핵에너지에 비교를 하자면, 물론 핵에너지도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핵 분열 발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양이 지속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거는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는요. 자, 학습 문제 한번 다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설명할 수 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니까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 알아야 왜 이게 필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게 왜 필요하냐, 아까 앞에서 나왔어요. 에너지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겠죠. 자, 두 번째, 조력, 파력, 연료전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조력발전, 파력발전,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 세 가지의 원리가 나와 있다는 얘기겠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과학의 노력, 그리고 그 결과, 산물은 생산물이죠. 결과물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 있죠. 중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네, 신재생 에너지는 중간에 나와 있죠. 신재생 에너지는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뭐냐면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이전에 인류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 이거를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이전에 인류가 사용은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사용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재활용한다라는 개념하고도 뭐 일맥상통합니다. 자,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살펴볼게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 기존의 연료를 사용해도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똑같이 이용하면 새롭지도 않고 재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바꿔 변환해서 이용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나 바다, 바람, 이런 것들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하는 것, 이것들을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종류 나와 있죠.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석탄은
기존 원료이겠죠. 석탄이라고 하는 걸 그냥 쓰면 기존 원료인데 석탄은 고체잖아요. 네, 고체로 되어 있는 이 석탄을 뭘로 바꾼다? 액체로 바꾸거나 또는 네, 기체로 바꾸는 가스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체화입니다. 가스가 기체예요. 그래서 기체로 바꾸는, 그러니까 석탄이 고체인데 고체 그대로는 운반도 힘들고 사용하기도 불편한 게 있죠. 그래서 액체나 기체는 관을 타고 흘러다닐 수 있으니까 운반도 편하고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겠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계속 퍼서 넣어줘야 되지만 액체나 기체는 흘려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것들 신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왔죠. 태양에너지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 이용해서 태양에너지 사용해왔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서 발전하는 데도 써보자 이런 거고요. 풍력, 네, 풍차라는 거 네덜란드가 되게 유명하죠. 풍차 사용해왔고요. 그 다음에 수력, 물레방아 사용해왔잖아요. 해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뭐 온천 이런 것들 개발해왔었고 해양 에너지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 같은 것들을 해왔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옥수수라든지 뭐 사탕수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쓰고 남은 옥수수 열매를 떼고 그 남은 네, 줄기나 잎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줄기나 잎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들어낸다. 에탄올이라고 하는 건 알코올이니까 불에 잘 타겠죠. 그래서 연료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나 뭐 옥수수의 열매를 떼어내고 난 그 잔여물들 생물체겠죠. 그래서 바이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폐기물 이거는 쓰레기겠죠.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소각하잖아요. 소각이 뭐예요? 불태우는 거죠. 네, 불이 나니까 당연히 뭐예요? 열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시켜보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버려지는 쓰레기인데 폐기물인데 이 폐기물을 이용해서 다시 에너지를 얻어보자라고 하는 게 폐기물을 이용한 거 전부 다 뭐가 돼서 재생하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에너지를 다시 재활용하는 개념.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의미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한 개 한 개를 얘는 신에너지야, 얘는 뭐 재생에너지야. 이게 좀 불명확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다 막 나눠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신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전체적인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존의 에너지구나. 구에너지겠죠. 기존에 사용했던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장점이 나와요. 자원의 고관련료가 없다라는 거고, 세 번째, 재생을 할 수 있어. 한번 쓰고 끝이 아니라 다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환경 문제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네 번째는 환경 문제가 적다 정도로 해야 돼요. 적거나 없다.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그냥 통칭해서 쓰면 좀 이상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재활용하는 개념에서 기존에 있었던 화력발전이나 뭐 핵발전 이런 것들에 비교했을 때 환경 문제가 적은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고 뭐 얘기가 되고는 있죠. 그래서 적거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적은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 많진 않아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조력 발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화력 발전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바닷물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렇지만 이 바닷물의 운동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발전의 원리를 보시면 밀물때 바닷물을 받아들이면서 터빈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오게 되면 밀물이 있으면 이렇게 땅이 있고요. 조수간만의 차가 커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학교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다가 댐 같은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아래쪽에 발전기 터빈이 같이 있고 여기에 발전기가 있으면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썰물 때 이렇게 물이 쭉 빠져나가면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수문을 닫아요. 수문을 꽝 닫습니다. 그러면 밀물 때 이렇게 물이 차올라 오는데 이쪽은 물이 안 들어가니까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높이 차가 생기겠죠. 네, 이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압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댐을 막아 놓게 되면 수압이 형성이 되니까 위쪽에 있는 물이 누르겠죠. 아래쪽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 상태에서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수문을 열어요. 아래쪽에 있는 문을 딱 개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여기를 통해서 지나가겠죠. 빠르게 쫙 들어갈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네, 물레방아, 프로펠러, 발전기니까 뭐 터빈을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되겠죠.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도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광경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왜 만들어졌느냐가 관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바닷물이겠죠. 자, 바닷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만들어진 이유는 밀물과 썰물이었잖아요. 이 밀물과 썰물은 왜 생겼죠? 바로 네, 그렇죠. 조력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바닷물에 포텐셜이 생겼고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터빈으로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간다. 이게 조력 발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파력 발전은 조금 다른 과정이 이어집니다. 자, 파력 발전은 일단 먼저 정리부터 해줄게요. 네, 파력 발전을 먼저 보시면 파도가 치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바닷물의 운동 에너지겠죠? 바닷물의 운동 에너지고요. 이건 뭐냐면 파도예요. 파도. 자, 이 바닷물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바닷물이 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압축시켜요. 그래서 공기가 압축된 다음에 위쪽에다 구멍을 살짝 뚫어 놓으면 공기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공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다음은 똑같고요.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이 과정은 똑같은데 파력 발전은 공기의 압력을 가한다라는 거. 파도가 밀어치면서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그 압축된 공기 위쪽에 구멍을 뚫어놔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즉 공기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 요 과정이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느냐? 이 앞에 파도 때문이에요. 이 파도가 대체 왜 생겼냐면 파도는 바람이 만들어냅니다. 다른 원인이 아니라. 자, 파도는 왜 생긴다? 네, 바람에 의해서 생겨요. 그럼 바람은 왜 생기죠? 바람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생긴다. 네,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자, 파력 발전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바람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력 발전의 근본적인 에너지 원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아까 조력 발전은 뭐였어요? 밀물 썰물이었으니까 뭐야? 이건 조력 에너지였잖아요. 네, 조력 에너지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조력 발전을 위에다 정리를 좀 해서 써드리면, 네, 이걸로 쓰면 또 그러니까 네, 조력 발전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야, 검정색. 네, 조력 발전이요. 아까 정리했으니까 이 조력 발전 무슨 에너지로부터 출발한다? 조력 에너지에서 출발합니다. 이 조력 에너지는 달의 인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달의 인력이 메인이고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도 조금 생기고요. 달의 인력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생기면 달의 중력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밀물과 썰물이 생기면 밀물 때 빠져나간 물 가둬놓으면 썰물 때 애들이 못 들어오니까 수위차가 생기죠. 그 수위차가 바로 무슨 에너지? 바닷물의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력 발전하고 똑같아요. 물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자, 그것처럼 바닷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이 바닷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로 커졌을 때 아래쪽에 수문을 개방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물에 움직임이 벌어지겠죠.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이 바닷물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이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다시 결과적으로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터빈 나오게 되면 원리는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원리는 바로 뭡니까? 네,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기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이 나오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바람도 서해안 이쪽은 좀 많이 부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닷물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보자. 서해안이 조수 간만의 차가,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이게 얼마 안 나면 물의 흐름이 약하니까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첫 번째 조력 발전은 뭐? 해수면에 높이차가 생기는 것을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내용 정리할게요.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차,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발전이고요.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의 높이차가 큰 강하구나 만 이런 데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해안이 최적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가 많이 생기고 강이 되게 많죠. 하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이 딱 좋은 위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시화호에 이미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해안이 굉장히 적합한 곳이다라는 거고. 자, 파력발전 얘기 나와 있는데 파력발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파도가 칠 때 물이 들어오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압축한다. 이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다라는 거 조금 다르죠. 조력발전은 물의 흐름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였고 파력발전은 공기의 흐름을 이용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터빈 돌려가지고 네, 발전하는 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근데 파력발전의 장점은 소규모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방파제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파도가 밀려드는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도가 센 곳에다가 설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럼 그 센 파도가 밀려 들어오면서 그 파력 발전소 자체를 때릴 테니까 그 뒤쪽으로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마지막 에너지네요. 연료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는 이제까지 나왔던 방식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기억을 좀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연료전지에서 연료는 그야말로 연소 반응의 재료였죠. 연소 반응은 뭐였냐면 불타는 거였잖아요. 근데 연소 반응이 불이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더라? 그렇죠. 산소요, 산소.
네, 그래서 연료가 타기 위해서는 연료가 탄다라고 하는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었잖아요. 네, 그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뭐라고 배웠죠? 그렇습니다. 산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 반응을 이용하는 그런 전지를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연료 전지 기본은 산화 반응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한번 다시 살펴보고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활동하기는요. 시험이 끝나고 원래 시간이 많으면 활동을 좀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등교할 시간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결과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을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원리 자체는요.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소 연료전지니까 수소를 연료로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수소를 연료로 할 거고 연료니까 연소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산소랑 결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도 필요합니다. 각각 어디에다 놓는지를 보시면 수소를 어디에 마이너스 극에다가 수소를 주고요. 플러스 극에다가는 산소를 줍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같이 놓으면 되는데 섞어 놓는 게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극을 나눠 가지고 놓는데 산소가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수소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뭐냐면 전자를 내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수소들이 전자를 잃어서 전자를 공급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은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이니까 산소가 전자를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과정과 전자를 얻는 과정 뭐라고 불렀죠? 산화와 환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전지입니다. 자,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를 내놓는 건 수소가 내놓는 거고요. 이 수소가 내놓은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전류는 네, 뒤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전자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마이너스 극에 아까 뭐 넣는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놓습니다. 플러스 극에는 산소 놓고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직접 만나는 건 아닌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각각 떨어진 상태에서 만나게 돼서 어떻게 변화한다? 보시면 4개의 H 플러스가 4개의 전자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 4개의 전자가 누구한테 간다? 산소한테 결국은 공급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되어서 4개의 수소와 전자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생성물은 물이네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환경 하면 나오는 거, 네, 이산화탄소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죠. 그래서 청정에너지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수소연료전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생성물이 물만 생성되니까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왜 높으냐가 뒤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화력발전에서는 여러 단계의 전환을 거치니까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연료전지에서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다. 되게 중요합니다.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태양광 할 때도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자, 화력발전 한번 볼게요. 화력발전 맨 처음에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였죠.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요. 자, 이 화학 에너지로 뭐 해요? 물을 끓이죠. 물을 가열해서 뭘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뀌게 되면 이 수증기가 날아다니니까 뭘 갖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뭘 돌려버린다? 터빈을 돌리는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이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변에 코일을 깔아 놓으면 이 코일에 그렇죠 전작이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는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열 에너지가 손실된다, 낭비된다.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거 앞에서 배울 때 수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계를 거칠 때마다 에너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이 전환 단계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수소 연료 전지는 어떻게 되느냐? 단계가 짧다라는 이야기였죠. 처음에 수소요. 수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니까 그렇죠. 화학 에너지라고 해야 되겠죠. 이 화학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다른 게 없어요. 화학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한 단계, 여기서 물론 열 에너지에 손실이 있긴 있어야 돼요. 위로 그냥 연결을 해버릴게요. 여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에너지가 전환될 때 한 번만 손실을 내면 되니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계가 낮아서입니다. 단계가 낮아서. 그래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너지 전환 단계가 짧다. 또는 뭐 적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환될 때마다 손실되는 에너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설명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쪽에 수소 연료전지가 쓰이는지를 보면 지금 점점 쓰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자동차라든지 대형 발전장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휴대용 전자제품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것들 개발돼서 운행되고 있다. 발전소도 건설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아래쪽에 확인 문제 볼게요.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 높이 차가 생기는 걸 이용하는 거. 밀물, 썰물이니까 바로 뭐예요? 조력 발전이겠죠. 조력 발전이고요. 조력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수소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최종 생성물은 뭡니까? 물 생겼죠. 그래서 환경 오염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발전 형태다라는 거였고요. 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 자,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건설해도 왜? 환경 문제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협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친환경적인 도시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천정이 다, 지붕이 다 지금 태양광 발전판을 널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빗물과 오수의 정화에 태양 에너지를 바로 활용을 합니다. 외벽에다가는 단열재를 되게 고효율로 했고요. 열 손실을 줄이고, 보행자하고 자전거 통행자가 우선권을 준답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하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걸어가는 게 더 먼저고요. 자, 그리고 열 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를 설치해서 열 교환기라고 하는 것들이 건물 안팎에 공기를 섞어가지고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그런 거고요. 주거용 공간은 남쪽에, 그래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리창이 삼중창으로 해서 단열이 잘 되게 했다라는 거. 열병합발전소에서 산업 폐기물을 태운다. 열병합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발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열병합발전소는 화력발전입니다. 이 화력발전소인데, 화력발전소 연료로 뭐를 사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연료로 폐기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연료로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발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열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 열에너지를 다시 또 회수하는 게 열병합발전소의 기본 원리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열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열을 같이 병합이라고 하는 건 나란히 병자하고 합칠 합자예요. 열도 합쳐서 뭔가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서 효율을 높이는 게 바로 열병합발전소입니다. 여기는 산업 폐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 충전소를 도시 곳곳에 짓습니다. 일단 지어 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태양에너지는 계속 무한정으로 나오니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 공짜로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돈을 내고 있지만 태양광 충전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충전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더 뭐 제가 추가할 내용은 여기는 없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활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시험 끝난 후에 역시 여기도 활동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풀이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연료전지의 에너지 효율이 화력발전보다 높은 까닭 뭐였죠? 둘 다 화학에너지입니다. 화력발전도 화학에너지로 출발을 하고요. 그런데 화학에너지가 얘는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됐었고 이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갔다가 운동에너지가 되었다가 다시 또 운동에너지가 되었다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렇죠. 에너지 전환 단계가 짧다 이거였죠. 이 에너지 전환 단계가 짧기 때문에 단계마다 뭐가 나온다? 열 손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단계마다 전부 열 에너지가 손실이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열 에너지 손실이 크면 클수록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의 경우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조사해봐라.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선택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된 사람들은 저한테 갖고 오시면 생활기록부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의 생활모습 상상해서 그림 그려보자. 이거 그리신 분들은 내년도에 과학 페스티벌에서 과학 상상 그림 대회 이런 거에 출품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에너지 수학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해서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런 에너지들을 최대한 모아보자라고 하는 게 에너지 수학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운동할 때 신체에서 열이 나죠. 그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계단에다 다 설치해놓고 계단을 걷는 사람들이 밟을 때마다 오는 그 충격, 운동이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시계를 차고 있을 때 체온을 이용해서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전자제품들에 의해서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전자파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파들이 실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전자파들 하나하나가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전자파를 모아서 에너지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전자파를 이용한 에너지 수학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에너지를 모아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읽어보시면서 이런 것들도 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중단한 평가 꼭들 잘 해보셔야 되겠죠. 전기에너지 생산할 때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거 뭐죠? 전자기 유도였나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겠고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는 송전과 배전 과정을 거쳐서 전달된다. 송전은 초고압에서부터 2차 변전 전까지였고 이 2차 변전소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배전이었죠. 송전과 배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높은 전략을 만든다. 전압을 높인다라고 했죠. 매우 높은 전압, 초고압 송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류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손실 전력은 전류하고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가정이나 사업장 근처에서는 너무 높은 전압으로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전압을 낮춰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변환되는 핵 융합 반응이었다라는 거. 이 핵 융합 반응에서 질량의 결손이 생기게 되고 이 질량 결손이 뭘로 변한다? 이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이게 뭐였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태양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에서도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계속 생성된다라는 이야기였고 지구의 에너지 순환은 대부분 태양에너지가 거의 근원이 됩니다. 98%였나요? 태양에너지였죠. 나머지 2%는 조력에너지가 있었고 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었고요. 조력에너지가 좀 더 적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1. 몇 %였고 조력에너지는 0. 몇 %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부 다 발전을 하게 됩니다. 태양에너지로 이용하기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력발전, 지구 내부 에너지는 대표적으로는 지열발전 같은 게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핵발전. 네, 중성자로 우라늄을 때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분열을 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뭐가 생긴다? 질량의 결손이 발생한다. 이 질량 결손분이 다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그 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갖고 하는 방식이었죠. 자, 태양광 발전.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반도체였냐면 빛을 받아서 자유전자를 즉 전류를 만들어주는 그런 반도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거고요. 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날개를 돌리게 되면 날개가 자체가 터빈이니까 바로 또 전자기 유도로 전기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고요.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 조력발전이었죠. 조력에너지를 이용한 거였고요.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생기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다. 화력발전인데 조심해야 될 거 파도는 태양에너지에서 생기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너지가 근원이 된다라는 거.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하는 것. 산화와 환원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연료의 직접적인 에너지 전환. 연료 전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가 되게 유명했고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35페이지,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